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겠죠.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칙은요, 그래요. 3번,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요. 4번, 특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에 보면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은 우리가 평가충당금을 쌓잖아요. 그쵸? 그럼 재고자산을 평가충당금을 쌓아서 순액만 표시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재고가 100인데 충당금이 10이 쌓였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의 순액은 90이죠. 근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재고자산 90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상계일까요? 아닐까요? 요거는 상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얘는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요거 말고도 뭐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갖고 계신 서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요 지문이 나와서 생각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맞고요. 2번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그리고 혼합법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에는 보통 이렇게 2개만 나오거든요. 근데 혼합해서 쓸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이거를 혼합법이라고 표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2번은 약간 지문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완벽하게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2번은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3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인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이 있다. 맞고요. 4번 가중평균법 적용 시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평균법을 총평균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록할 때는 이동평균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기말에 한 번만 조사하는 거는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2개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어요. 3번 회계 변경에 대한 다음에 설명도 틀린 것은 이네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자, 회계 변경 나올 때는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지문에서 여기 항목에서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산세무 1급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전부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회계 정책은 전산세무에서는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만 나온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제외한 것들은 뺀 나머지는 다 회계 추정이 변경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바로 풀이를 해볼게요. 1번 매출채권의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회계 추정의 변경.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회계 추정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문을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위한 누적 효과를 먼저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그래서 보면 1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플러스 계정, 자본조정은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대표적인 게 매도관한 증권 평가액이 그리고 해외산업 환산손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속하게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번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자본조정에 속한다 맞고 4번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총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현금 배당할 때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식 배당은 자본총계는 변화가 없으니까 요거 4번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5번 내용이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최근
네, 나온 문제 중에서 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와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2021년 단기손익의 차이는 얼마인가? 즉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는 증권의 회계 처리의 차이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는 증권의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단기손익과 기타 보고손익 두 개로 처리하는 그 차이를 알고 계신 후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뭐다?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잔액이 그대로 와서 처분이익을 구성하지만 매도가는 증권은 평가이익을 어떻게 한다? 처분이익으로 계정을 재분류해줘요. 얘는 기타 보고서인 누게 했던 거를 어떻게 한다? 단기손익으로 반영해주는 분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100 이렇게 써버리고 여기다가 처분이익이 100이 추가가 된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은 이거 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계정을 대체해 준 거고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손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얘를 별도로 재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차이가 100만원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요거 분계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요 분계로 푸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면 아 요거 차이구나 그쵸? 이렇게 하고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6번 다음 주 공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래서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었는데 정상 공손은 매출원가,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는 블루오션의 선박 제조와 관련해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유람선 B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단기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25만원이고 회사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는 있는데 제조 간접비가 없으니까 제조 간접비를 구하시면 되겠는데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돼 있으니까 직접 노무비 기준으로 배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해설과 다르게 풀 거예요. 해설에서는 얘를 배부율을 구해서 곱했지만 저는 이렇게 바로 풀 거예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25만원인데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면 되니까 자, 지쪽 노무비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유람선 A는 60%고 유람선 B는 40%죠. 그쵸? 그래서 25만원 곱하기 40% 하시면 유람선 B의 제조간접비는 1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60만원, 20만원, 10만원 더하면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8번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그림이 커가지고 문제가 좀 작게 보일 수 있거든요. 틀린 거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역은 변동비, 리은은 고정비, 디귿은 준변동비, 리을은 준고정비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역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한다. 그죠? 비례적으로 총원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맞고요. 2번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지금 보시면은 Y축이 총원가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총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단위당 원가는 줄겠죠. 그쵸? 왜냐면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총원가가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고정비는 뭐다? 우리가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월세. 그래서 월세는 똑같이 100만원인데 2명이 살 때와 4명이 살 때, 2명이 살 때는 인당 50만원 부담하고 4명이 살 때는 인당 25만원 부담하면 되겠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단위당 원가에서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한다? 일정한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1,000원이다.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1,000시간 발생했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만원 과다 배부인 경우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멤버십의 특강으로 별도로 뺐을 정도로 이 문제는 나오면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 제가 그 유형에 대해서 전산세무 1급과 전산세무 2급에 있는 문제들을 쫙 정리해서 해드렸죠. 그래서 틀을 가지고 이렇게 푸시면은 그냥 바로 풀려요. 이런 것들은 연습하시면 눈으로 풀려요. 그쵸? 예정 배부율 친절하게 정해져 있죠. 원래 예정 배부율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구해야 되는데 그쵸? 친절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넣고 100만원인데 오른쪽이 크면 과대고 왼쪽이 크면 과소인데 과대니까 오른쪽이 크겠다. 그러면 바로 90만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어요.
10번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에 각각 60만원, 63만원의 부분 원가가 집계되어 있는데 직접 원가 배분법을 사용하네요. 직접 원가 배분법은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왜 정말 오랜만에 나왔냐? 너무나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원가 문제는 내가 공부만 충분히 되면 맨날 똑같은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원가에서 점수를 많이 올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론을 공부하실 거라면. 자, 그래서 보면 직접 원가 배분법은 어떻게 해요? 직접 배분법은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성형이니까 60만원 하시면 되겠죠? 수선에서 60만원 성형 배분하면은 800 나누기 1200에서 40만원 나오고, 동력에서 성형 배분하면은 9100을 12600kW로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은 얼마죠? 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주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에요. 그래서 1번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왜 밑줄을 쳐놨냐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그쵸? 그래서 제가 수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득세, 주세, 교유세, 농어촌, 특별세 상당해. 그래서 제가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을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했었죠. 부가가치세랑 다른 개념의 부가세. 그래서 관련된 세금들은 전부 다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겠고요. 자,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은 이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있죠. 자, 내가 공급대가가 지급을 지연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세금견서를 자, 이때 발행했는데 돈을 보통 세금견서 발행한 이후에 보통 많이 받기로 하거든요. 물론 이전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전에 받을 때는 제가 부가세 강의 때 말씀드렸던 보다 선세금견서 발행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 이후에 발행해서 받는 때는 돈을 보통 이때 받거든요. 세금견서 발행 이후 뭐 15일이나 30일 이후에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연체이자는 뭐예요? 이 이후에서 내가 30일 이후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늦게 줘서. 자, 그럼 이 이자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세금에서 발행하고 30일 지나서 그 후에 언젠가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왜요?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쵸? 연체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세금계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후 세금계서 발행하면서 법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예외 규정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언제 할 줄 알고. 그쵸?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아래 두시면 편해요. 연체 이자가 확정된 후 세금견서를 발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3번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번도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주 비과세 근로소득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보너스 문제가 이번 회에 조금 많아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얼마예요? 10만원. 플러스보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만원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 중 세액면세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제가 부가세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런 거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 답은 뭐예요? 1번 직매장 타사업장 반출은 세액면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판매 목적이어야 되겠죠. 14번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에요.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1번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 급여는 된다. 그런데 누군 안 된다? 제가 이거 써놓을게요. 이게 아마 최근에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사업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 X. 자, 그래서 배우자는 되지만 사업자 본인은 안 된다. 자, 2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는 당연히 필요경비 비용으로 인정돼야 되겠고요. 3번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하는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복식부기 위무자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정을 해줘요. 3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고요. 4번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비기부금 세무조정 시에 송금 불산입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지세법상에 따른 수전세금 계산서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요새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전산세무 1급에서도 자주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1번 수정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반드시가 틀렸고요. 그쵸? 자, 2번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자, 경정이 뭐냐면 세무조사가 나와서 너네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했어. 뭐 아니면 너 발행 안 했어. 너네 이거 고쳐야 돼. 이런 거를 경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경정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아서 내가 이거 틀렸다고 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해당합니다. 자, 3번 계약해제로 인한 발급의 경우에는 그 작성일이 아니라 작성일은 처음 세액면서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해제일이 되겠고요. 4번 일반과세자에서 관이가산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제한 용역에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언제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8월 31일 당세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자산으로 처리된 거. 자산이니까 선납세금이 되겠죠. 그쵸? 당연히 요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차였다. 그러니까 중간연합세액이니까 차변에 선납세금, 대변에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미국의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금년 2월 10일날 차입한 단기차입금 2만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상환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었고 차입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다. 환전 수수료도 기타 비용은 없었다라고 돼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2월 10일날 전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예금 2,400, 대변에 2,400. 그래서 전표를 조회하셔도 되고 그냥 이거 보고 하셔도 돼요. 차입 당시에 1,200원 있으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에서 2,400을 여기 대변이죠. 차입금이 부채니까요.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없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역분기를 하시면 돼요. 2,400 그쵸? 이렇게. 자, 근데 보통예금에서 환전해서 상환했으니까 보통예금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네. 그래서 2,2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200인데 어떻게 나왔냐면 2만 달러에 1,100원에서 2,2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빚이 2,400이 있었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내가 2,200만 줘서 이거를 상환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익은 외환 차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9월분 지원급여가 아래와 같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급 내용은 뭐다? 얘는 급여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공제 내용은 예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줄 금액이 이만큼인데 480인데 공제하고 나머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430이다. 그래서 얘랑 얘의 합계가 맞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 개정 과목은 급여와 임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여는 판관부서, 즉 영업부서는 급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생산부서는 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고 얘는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급여판 250, 그쵸? 240에 지택수당에서 250, 그 다음에 임금제 230 하시고 공제된 거 445,890원이 예수금,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435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11월 2일 액면가액 3,000만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3,200원에 200만원을 발행해서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이 문제는요 회계 1급 문제랑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전산세무 1급, 2급, 회계 1급 맞죠?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회계 1급 공부하는 방법을 시험 준비 방법 말고 공부하는 팁도 같이 올려드릴 건데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건데요. 세무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 1급, 세무 1급 문제도 같이 푸시면 좋아요. 왜냐면 문제가 돌고 돌거든요. 이게 벌써 거의 100회를 다가가다 보니까
근데 회계는 거의 맨날 똑같고, 그래서 겹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출제자들이 이게 회계 2급 내야 되죠, 회계 1급 내야 되지, 전산세무 2급 내야 되지, 전산세무 1급 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요. 진짜로. 이론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요. 실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97회를 준비한다, 또는 그 이후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면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 1급 문제도 같이 푸시면 좋아요. 대신 전산세무 1급은 전산세무 2급에 해당하는 범위인 부가세까지만, 부가세나 원천 징수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자, 앞에 말이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액면가액은 사채 장부금액이 되겠고요. 발행가액은 내가 받은 돈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사채 장부금액이 액면가액이니까 사채 3,000, 내가 받은 게 3,200. 그래서 할증 발행 이렇게 했겠죠. 네, 분계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5번.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로 카페 마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하는데, 현재 카페의 마음은 계정상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니까 이게 일반 전표 입력 문제니까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친절하게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1번. 당사는 주 전자레인지로부터 업무용 컴퓨터를 110만원에 현금을 구입하였고 현금 영수증 지출증명을 수출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 현금이니까 현금과세, 전자랜드에서 차변에 비품, 그 다음에 부가세 인식해 주시고 대변은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7월 16일 당사의 영업부에서 출장용 차량 100이나 1000cc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0cc 미만의 경차니까 얘는 뭐다? 아, 얘는 공제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화물용이나 9인승 이상, 그렇죠? 또는 이렇게 100이량 1000cc 미만의 경차 같은 것들은 우리가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을 왜 많이 하냐면 실제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계정 과목들이 정리된 서적들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또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차량 관련된 비용은 무조건 차량 유지비를 처리하라라고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이거를 여비교통비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차량 유지비든 여비교통비든 어차피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유지비나 여비교통비 금액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거는 제가 재무회계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전산세무 시험이 K-갭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자, 우리가 IFRS 좀 더 상위 버전인 IFRS에서는 계정 과목 자체의 개념이 많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매출로 처리하라,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지. 뭐 예를 여비교통비를 처리하라, 차량 유지비를 처리해라, 뭐 매출 원가를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여비교통비 처리할 때도 있고 차량 유지비 처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시험 목적으로는 회사 차량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를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세무사회에서 여비교통비로 답 인정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비교통비를 처리했으면 틀려요. 근데 맨날 물어봐요. 시험 보면 선생님 이거 여비교통비 안 돼요? 안 돼요. 회사 차량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96회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푸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아마 요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 회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차량 유지비 처리해야 되고 여비교통비는 실무에서는 상관없지만 시험 목적으로는 오답이니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3번. 거래처 5대형의 제품을 매출하고 아래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현금이 있고요. 외상미수금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과 외상미수금만 나눠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1과세 5대양에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매출부터 인식을 부가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는 현금 받은 거 외상매출금 별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업자가 아닌 한진평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는데 대금 88만원 부가세 포함이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얘는 공급이 맞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간주공급에 하게 되겠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자, 그래서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건별로 처리한다. 요게 핵심이죠. 그쵸? 건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태풍으로 인해서 손상된 공장 건물을 수선했다고 돼 있네요. 그죠? 공장 건물이니까 제조 비용이 되겠고요. 다고초로부터 아래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0만원은 다고초에게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면서 품목은 복수거래로 입력할 거. 그래서 우리가 품목 입력을 원래 보통 안 해도 답안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복수거래라고 입력이 됐을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마우스 클릭이 잘 안되네요. 자, 그래서 복수 입력을 하라고 돼 있으면 아이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F7 복수거래 있죠. 얘를 누르시고 복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나와 있어요. 그쵸? 되게 친절하게 원래 보통 이렇게 이걸 지우거든요. 그래서 증축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이고 도색은 도색 자체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왜냐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자산이고 비용이다. 그거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친절하게 있기 때문에 뭐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건물이랑 수선비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부가세는 세액면서가 한 장 발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세액면서당 하나다.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서 입력할 때 이거 나눠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마 이거는 감점이에요. 왜냐면 부가세는 이거 2번 입력하면 아마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금계산 합계표에 부가세 그 매수가 2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 줄로 입력하셔야 돼요.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매상매출금과 상계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거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부가세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당세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일부 수험생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아마 그 댓글 달 때요 어느 분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거 좀 심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게 1, 2, 3, 4번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풀이하면서 보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나와서 아마 수험자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 2019년 7월 27일 당사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실내상세 33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의 취지가 뭐냐면 이렇게 매출을 했어요. 1번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내가 매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0만원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를 납부해서 언제 납부했어요? 2019년 7월 27일이니까 2019년도 이익이 확정돼. 그쵸? 예정신고 때 납부했는지 알 수는 없고 확정신고 때 여튼 정산했겠죠. 그쵸? 그래서 냈을 거예요. 냈을 건데 이걸 왜 내냐면은 내가 이 신라상사한테 330만원을 언젠가 회수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매출자가 내가 대신 내고 그 매입자한테 받는 거죠. 돈을. 원래 이런 개념인데 봤더니 얘가 실종이 돼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야 너네 돈도 떼었는데 부가세까지 내니까 불쌍하다. 이 부가세는 다시 내가 줄게. 나라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대속세액 공제 신고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고 있으면 이걸 읽으시면서 풀 때는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습을 한두 번만 하시면은 쉬운 문제이긴 한데 그 쉽다 보니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오면은 당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 2번. 2018년 3월 15일에 제품을 판매해서 법률상 회수 노력했지만 회수하지 못하고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매출채권으로서의 소멸이 됐다. 소멸이 돼서 없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이 100만원은 나라에서 돌려줘야겠죠? 왜냐면 내가 낸 거잖아요. 내가 낸 거를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면요. 2021년 1월 19일 날 순우상사에 판매하고 받은 약속금이 2021년 6월 11일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부도 처리한 것도 나라에서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 6개월이 경과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이기 때문에 2021년 6월 11일이니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2기 부가세 확정 신고했다. 2기였으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채무자의 파산을 근거로 해서 대손생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미 대손생 공제를 받았는데 2020년 7월날 받았는데 받은 것 중에서 내가 돈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내야겠죠. 내가 기존에 대손세금 공제를 받았어요. 그쵸. 나라에서 다시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매입자한테 돈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다시 납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력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만 잘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그래서 자, 2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예정 신고 누락부는 전표 입력하고 가산세를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내역, 매입 내역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부터 한번 보면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후 불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랑 매입을 입력한 다음에 불러오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무시한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카드는 모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부가세 2기 예정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1월 23일에 2기 확정 신고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무신고가 아니라 신고를 했는데 늦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 늦게 했을 때 2020년에 개정이 됐죠. 뭐가 개정이 됐냐면 이렇게 1개월 이내 그쵸? 뭐 이런 거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요율은 제가 올려드린 특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올려드린 특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90일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자, 특이사항 체크해보면 자, 법인은 뭐예요? 요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문제 함정이 이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요거랑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종이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가산세가 있어요. 전자세금에서 외에 발급 1% 가산세. 하지만 요거 부가세는 매입일 때는 환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1%예요. 예외사항입니다. 1%. 원래는 미발급 가산세 몇 %예요? 한번 보세요. 몇 %인지 보시고. 근데 얘는 1%예요. 자, 그 다음에 3개월 이내는 몇 %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75%를 감면을 해줍니다. 자,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일단은 매입 매출 전면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매출부터 해볼게요. 9월 25일에 자, 현금으로 매출했으니까 현금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요거니까 현금 과세는 이렇게 입력해야 되죠. 그렇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김대웅 씨한테 팔았죠. 그 다음에 전자는 없고 분계는 뭐 현금으로 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혼합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제품 매출 확인됐으니까 차변에 현금만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예정신고 누락본이니까 요 간편집계라는 거 누르시면은 간편집계 누르시면 예정 누락본 있어요. 얘 누르면은 Shift F라고 돼 있죠. 예정신고 시 누락된 데이터의 확정신고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락하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확정신고 개시 연월이 언제죠? 확정신고 개시 연월일이 2021년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2021년 10월 1일 확인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도 마찬가지로 넣으면 되겠죠? 얘는 현금 매입이네요. 그렇죠? 현금 매입이니까
어디 있죠? 번호가 현금과세 61번.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170만원. 부가세, 얘도 똑같이 170이니까 참 다시 입력해 볼게요. 187만원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번에는 샘물. 자, 그 다음에 분계도 3번. 현금 넣으셔도 돼요. 저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넣으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간편집계 예정 누락분에 2021년 10월로 넣어주시면은 누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한번 넣었던 건데,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전자세금계산서 있고 종이세금계산 발급이 있는데, 자, 요거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납부환급세액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예정신고 누락분이잖아요. 그렇죠? 누락분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산세를 먼저 넣으시고 입력하셔도 돼요. 이게 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입력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금액이 틀어질 수 있어요. 물론 얘랑 얘를 봐서 확인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20만원에 대한 가산세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자, 가산세를 누르시면 일단은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 있고 지연수치 있고 미발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에 지연정성 미정성이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지연제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발급에다가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과세 표준 공급가액 넣으시면 되겠죠. 2,500이고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2%가 들어가는데 자, 얘는 몇 퍼센트라 그랬죠? 1%니까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바꿔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도 마찬가지로 신고불성실 원래 얼마죠? 20만원에 얼마다? 여기에 10%죠. 과소 일반은. 그쵸? 그래서 10%가 2만원인데 자, 여기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여기다가 우리가 3개월이 되니까 곱하기 1-75%가 감면이 돼요. 그쵸? 그래서 감면이 된 걸 하면 2만원에 25%니까 5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천원이 되는 거고요. 자, 납부지연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2만원인데 당초 납부기한이 문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2022년 1월 23일이라고 돼 있어요. 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23일이고요. 자, 납부 또는 고지일은 2022년 90일이니까 대충 내가 때려야 돼요. 이렇게 23을 해볼까? 그럼 이렇게 해서 미나베시 90이 나오죠. 만약에 20이다. 그럼 89 나오면 이걸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로 맞춰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보면 제가 이 2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네요. 죄송해요. 제가 요거 계산하다가 잠시만요. 20만원이고 얘도 20만원. 그래서 얘는 4,500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거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액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10%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75%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만원에 10%에 이렇게 해서 5천원이 나온 거고 납부지연도 요거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가산세는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입력하시면 되겠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2억 9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법인카드니까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서 법인카드죠? 여기 일반 매입이 되겠죠?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입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1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트럭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360만원을 10월 1일부터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보험료는 월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기간이 이렇게 10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인데 우리가 결산은 12월 31일에 하죠. 그래서 요만큼은 단기 비용이고 이만큼은 차기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비용 보험료 우리 원래 얼마 인식해야 되죠?
이만큼 인식해야 돼요. 90만원. 그쵸? 그래서 360만원 나누기 12에 3개월이니까 곱하기 3 나누기 12 한 거죠. 자, 그래서 90만원만큼은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선급 비용 인식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선급 비용 얼마, 그리고 지급했으니까 10월 1일 전표를 보면 알겠죠? 뭐 현금이 됐든, 보통 예금이 됐든 얼마가 되겠죠? 그럼 이게 360인데 이 중에서 단기의 비용이 90만원이니까 이 선급 비용을 여기다 넣어서 없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는 분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2번 다른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의 부가세 예수금과 대격금을 정리하는 폐기 처리하시오. 자, 근데 되게 친절하게 단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미수금,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그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가세 대격금부터 없애주시고 예수금 부채니까 없애주시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자비익이니까 대변에 만원.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시면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5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 4%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1번 문제랑 유사하죠. 그쵸? 그래서 월할 계산으로 이자 비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3억에 4%의 월할 계산하니까 8개월치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4번 2021년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상표권 무형자산을 1,800만원에 대해서 5년 동안 정해법으로 상각하기로 하였다. 회계 처리하시오 돼 있죠. 자, 무형자산은 유효할 게 뭐다? 무형자산은 계정 그대로 간다. 무슨 얘기냐면, 자, 유형자산은 어떻게 하죠? 기계장치면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얼마 그쵸? 감가상각비 얼마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를 썼는데, 무형자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얼마 그리고 얘는 상표권이면은 상표권이 그대로 와서 얼마 한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것만 차이가 있다 그랬었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자, 그래서 얘를 넣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기반현재 퇴직급여 추계액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12월 31일 날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500이랑 900이 있는데 100% 설정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얼마가 돼야 돼요? 4천만원, 2천만원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얼마 부족해요? 얘는 2,500만원 더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1,100만원 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계 처리하시면 돼요. 생산직이니까 퇴직급여 제로 2,500 넣으시면 되겠고, 영업직이니까 퇴직급여 판으로 2,100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기수 1번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사무직 팀장 윤성수에 사원 등록하시고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을 한 다음에 세부담이 취소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윤성수 본인이니까 본인은 되겠고요. 자, 김현희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원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부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박연수는 어머니인데, 자, 직계 좀비성은 뭐라고 했었죠? 주거 형평상 별거임에도 불구하고 된다. 그래서 얘는 여다. 그리고 보시면 윤성수의 직계 전속이 고인의 윤성호가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로서 윤성수가 부양 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재혼해서 여튼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일 때는 얘는 공제가 됩니다. 거꾸로 이혼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률상으로 내 배우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재혼이 나왔죠? 그러면 97이나 98에 이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재혼은 되고 이혼은 안 된다. 결국은 법률 관계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이거 두 개는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녀세액 공제가 있었었죠. 그쵸? 그래서 7세 이상 20세 이하만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6세 이하는 우리가
미취학 아동 이거 별도로 공제되는 게 있었다고 제가 아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인데 다행인 게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요. 이거 그냥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겠고 그대로 입력하고 배우자만 부로 입력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실습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4월 1일 입사한 김신희 씨의 연말정산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득명세, 연금저축,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 입력택을 작성하시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면 단 김신희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없으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월세, 주택임차 할 때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나온다고 했었었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긴 하겠죠? 자, 그래서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입력을 쭉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입력하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종전근무지, 현근무지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것만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면,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적중성 보험료가 있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이번에 개정이 돼서 뭐가 나온다? 실비 금액이 있으면 실비 금액, 내가 실비로 받은 금액을 차감해야 된다. 그쵸? 근데 실비 금액이 없으니까 그냥 85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저축성 보험료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내가 보험료를 낸 돈보다 나중에 받을 돈이 더 많으면은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공제가 안 되겠어요? 얘는 나중에 다른 소득으로 우리가, 연금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외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본인 야간 대학원 교육비니까 전액 공제가 되겠고요. 자, 위료비 본인 보니까 질병치료비는 위료비랑 신용카드랑 중복으로 결제가 된다. 그쵸? 그래서 무조건 병원비는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력보정료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은 한도가 얼마다? 50만원이다. 그래서 얘는 50만원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성형 목적은 안 된다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입력하시면 되겠고, 지플카드 입력하시면 되겠고, 현금 연수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없으니까 얘는 별도로 입력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월세임명세인데요. 월세임명세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어서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본인 개인연금 저축 불입액 120만원 있고 주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있죠. 그래서 요것만 입력을 해볼게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만 해볼게요. 자, 원전징수에 이행상한 신고서였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저축인데요. 자, 보시면 연금계좌, 연금저축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개인연금 저축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한은행이죠. 그 다음에 계좌번호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하이픈이 없으면 하이픈을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게 입력을 하면 서식에서 자동으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때는 하이픈이 있기 때문에 입력해주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별도로 없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납입금액이 120만원.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소득세 공제액이 계산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